불량배들은 그 연약한 소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다. 불쌍한 소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힘없이 꿇어앉았고 반 친구들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에 날달걀을 깨뜨렸고 노른자가 떨리는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본 후 밀가루 봉지를 찢어 내용물을 온통 쏟아부었다. 끊임없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이는 불량배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끈적한 멸치 액젓을 부어 그들의 우두머리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조롱하듯 인간 생일 케이크라고 불렀다. 불행한 피해자의 이름은 미나였다. 그녀에게는 아리아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똑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랐다. 부모 없이 자란 두 소녀는 태어난 후 서로 다른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아리아는 운이 좋게 수도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지만 미나는 강변 보육원에서 고난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견뎌냈다. 그녀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신은 거의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다. 힘든 성장 과정의 결과로 미나의 성격은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변하여 학교 불량배들의 쉬운 표적이 되었다. 한편 그녀의 자매 아리아는 특권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양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응석을 부려왔기 때문에 아리아는 무자비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졌다. 이날 아리아는 학교 소풍으로 경치 좋은 산길을 걷다가 가장 친한 친구의 수영 경기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가 1등을 하는 것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환호했고 반 친구들은 재미있다는 듯 쳐다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나는 또 다른 체계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들의 우두머리의 생일이었고 그의 부하들은 미나를 말 그대로 인간 케이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녀의 머리에 달걀을 깨고 밀가루를 뒤집어 씌우고 매캐한 멸치 액젓을 뿌렸다. 미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며 학교 짱인 수연은 마치 후회하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과장된 하트 제스처를 취하며 부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나는 멸치 액젓 냄새가 진동하는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교실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 누구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끈적한 냄새 때문에 극적으로 코를 막았다. 심지어 그녀의 짝꿍조차도 미나의 불행이 전염되는 것처럼 거리를 두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인 박 선생님은 그녀를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불렀다. 그는 미나의 옷이 더럽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그녀의 외모를 비판했다. 학교 전체에서 그녀는 조롱과 모욕적인 말밖에 듣지 못했다. 다음 날 미나는 아파서 집에 있었다.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해 보육원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녀는 익숙한 불량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복지관을 방문하기 위한 구실로 봉사활동을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미나를 괴롭힐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있었다. 아직 회복 중인 미나는 복지관 원장인 김 선생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그들의 존재를 견뎌냈다. 상황은 수연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자선원의 주요 후원자라는 점 때문에 복잡해졌고 미나는 어쩔 수 없이 닥치는 대로 견뎌야 했다. 수연은 종종 아버지의 장학금 기금과 그가 끊임없이 지원할 단체를 찾는 방법에 대해 자랑했다. 이 말을 듣고 복지관의 상황을 개선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미나는 그날 저녁 수연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겸손하게 수연에게 아버지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기금 지원이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미나는 너무 순진했다. 수연은 아버지에게 기금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다는 핑계로 미나의 휴대폰을 빌렸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 불량배들의 전체 단체 채팅방에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 민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양측 모두 속임수를 알게 되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몸싸움 중에 수연은 날카로운 쇠파이프로 뒤로 넘어졌다. 미나는 수연이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행동이 수연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녀의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을 보호했다. 대신 수연은 부모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학교에 압력을 가해 미나를 퇴학시키도록 했고, 미나는 부유하고 인맥이 있는 상대에게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회장 일가의 영향력에 맞서 이길 수 없었던 미나는 박 선생님에게 퇴학 전에 마지막 수업에 딱 한 번만이라도 참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교실로 돌아왔을 때 불량배들은 훨씬 더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책상에 비하하는 말을 휘갈겨 쓰고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어 옷을 찢고 폭행 장면을 녹화할 계획이었다. 다행히 미나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밀어내고 탈출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비틀거렸고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마침내 그녀의 행동은 흐릿하고 비이성적으로 변했다. 한편 아리아는 가족의 고급 승용차에서 막 내렸을 때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의문의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읽자마자 그녀의 감정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값비싼 휴대폰은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차에 다시 올라탔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평소에 침착한 태도와는 달리 눈에 띄게 짜증을 냈다. 그날 밤 그녀는 가족의 저택의 우아한 응접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휴대폰을 잡고 서둘러 나간 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리지는 걱정되어 몰래 따라갔다. 리지는 아리아가 어떤 의문의 사람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가 좌절감에 휩싸여 뛰쳐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다음 날 아리아의 반은 연례 학교 여행으로 경치 좋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으로 올라갔다. 아리아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0대 시절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미나를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한때 같은 산악 카페에 있었지만 자매는 서로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 채 지나쳤다. 경치 좋은 전망대에서 의무적인 반 사진을 찍을 시간이 되자 모두 아리아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반 전체가 즉시 산길을 수색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접근 가능한 거의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아리아의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은 학교에 다급한 전화 통화를 통해 그녀의 양어머니에게 빠르게 전달되었다. 최 여사는 슬픔에 완전히 압도되어 횡설수설하며 산으로 달려갔다. 한편 아리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밀 숭배자인 민수는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렬한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리아의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는 완전히 집중력을 잃었고 1년 내내 훈련해온 중요한 수영 대회에 불참했다.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최 여사는 사랑하는 딸의 소식을 찾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지칠 줄 모르고 수색하며 사설 조사관을 고용하고 자원봉사 수색대를 조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주간의 고통스러운 불확실성 끝에 그녀는 서울종합병원으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화를 받았다. 마침내 그녀의 끔찍한 불안의 날들이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안도는 비통할 정도로 짧았고 최 여사는 곧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딸은 심리적 외상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기억 상실을 겪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결국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정체를 포함하여 이전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아는 여전히 허약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수연을 만났다. 아리아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미나로 착각한 수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한 채 평소에 괴롭힘을 시작했다. 최 여사가 나타나
혼란스러워하는 딸을 수연에게서 떼어냈다. 그제서야 수연은 자신이 완전히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당황한 듯 사과하며 병원 복도를 따라 뻔뻔스럽게 도망쳤다. 동시에 민수는 아리아가 안전하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몇 년 전 감동적인 저녁에 했던 엄숙한 약속을 떠올렸다. 국가대표 금메달을 따서 헌신의 상징으로 아리아에게 선물하겠다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수년간 맹렬히 훈련했다. 그는 메달을 받자마자 그녀의 병상으로 달려갔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기대와는 달리 아리아는 그를 완전히 냉담하게 대했다. 그녀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공유했던 과거의 약속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잔인한 말은 민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다. 갑자기 그는 아리아의 목에 실종되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흉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호기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런 부상을 입은 이유를 물었다. 그의 질문을 듣자마자 아리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그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 그가 자신을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민수는 아리아가 자신이 기억하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에서 왜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리아가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민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리아는 소중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서 있을 때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마치 수년간의 우정을 나눈 적이 없는 완전히 낯선 사람인 것 같았다. 민수는 아리아가 실종되기 전날 밤 했던 정확한 말을 고통스럽게 회상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놀리는 줄 알고 안도감에 휩싸여 달려가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 상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난 후 민수는 그녀가 그들의 모든 관계를 잊었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만견자실했다. 아리아가 그들이 친한 친구였는지 직접 물어보자 민수와 리지는 그녀의 혼란을 참아볼 수 없어 병실에서 뛰쳐나갔다. 최 여사는 딸이 잃어버린 기억을 가능한 한 빨리 되찾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리아를 가족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함께 옛 사진 앨범을 몇 시간 동안 보며 어떤 인식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했다. 아리아는 가족 앨범에 왜 어린 시절의 사진이 없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아리아가 5살 때 감자밭에서 버려진 차에 발견되었고 끔찍한 발견 이전의 삶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아리아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더 이상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의 어머니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즉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아리아는 사고에서 회복 중인 병원의 친절한 소녀를 만났다. 반 전체는 이전 반 친구의 극적인 변화에 완전히 놀랐다. 옛 아리아는 너무 강하고 반항적이며 위협적이었지만 지금은 겁에 질린 쥐처럼 소심해 보였다.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완전한 변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아리아의 선의의 반 친구들은 그녀를 인기 있는 노래방 세션에 데려가 기억을 되찾도록 도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도 개인실 비용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 전체가 결국 지역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담임 선생님인 박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선생님의 적은 월급으로는 비싼 청구서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박 선생님은 빚진 총액을 보고 완전히 기절했다. 그는 노래방 주인에게 즉시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부로 지불할 수 있는지 간절히 물었다. 집으로 가는 심야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아리아는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그녀가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친근하지 않았다. 기억을 잃기 전에는 그들의 관계가 꽤 복잡하고 종종 적대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시계도 필요 없이 아리아는 자연스럽게 정확히 5시에 일어났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평소보다 활력이 넘쳐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 주변을 운동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정문에서 매일 운동을 하러 나가는 민수를 만났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고 어색하지만 즐거운 아침 일상을 만들었다. 나중에 학교에 도착한 아리아는 개인 사물함을 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200번이 넘는 좌절스러운 시도 끝에 여전히 올바른 조합을 기억할 수 없어 완전히 좌절감에 포기했다. 갑자기 아리아는 전날 밤 자신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 새 친구가 며칠 연속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책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같은 친구가 박 선생님과 함께 초조하게 교실로 걸어 들어왔다. 선생님은 아리아에게 분실된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사물함을 열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그녀는 기억 상실증 때문에 비밀번호를 기억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설명하자 선생님은 반장에게 관리실에서 무거운 망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제이크라는 아리아의 친구는 재빨리 금속 의자를 잡고 놀라운 힘으로 사물함 문을 부수었다. 움푹 들어간 문이 마침내 열리자 그 안에는 매우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보이는 단 하나의 신비한 상자만 보였다. 사라라는 소녀는 즉시 목소리를 높여 그 목걸이는 자신의 어머니의 것이며 가족의 집에서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즉시 교실의 모든 시선이 아리아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보석이나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손에 들어왔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기억할 수 없었다. 박 선생님은 아리아에게 도난 사건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위해 즉시 교무실로 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민수는 재빨리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고 더 이상 신문 받기 전에 밖으로 끌어냈다. 아리아는 혼란스러워하며 민수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왜 도망쳐야 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리아는 자신을 변호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수는 그녀가 학교 전체의 악의적인 소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중요한 순간에 사라는 교무실에서 박 선생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리아가 자신의 개인적인 비용을 위해 돈을 강제로 넘겨받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폭행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사라는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중한 보석을 아리아의 소비 습관에 대한 담보로 사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리아는 완전히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박 선생님은 이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측 부모에게 연락해야 할 의무를 느꼈다. 그러나 사라는 그들의 가족을 조사에 관여시키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한편 아리아는 사라의 어머니가 명백한 분노로 학교에 도착하여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교실 창문을 통해 지켜봤다. 아리아는 가장 친한 두 친구인 민수와 리지에게 돌아가 사라와의 과거 관계에 대해 직접 물었고 사고 전에 실제로 그녀를 괴롭히고 돈을 갈취했는지 질문했다. 그녀의 친한 친구인 리지는 비난을 완전히 부인하고 강조했다. 여전히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찬 아리아는 사라 자신으로부터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라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때마다 전화는 자동 음성 메시지로 바로 연결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리아와 민수는 동네 공원 주변에서 매일 운동을 하기 위해 다시 만났다. 나무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민수는 아리아의 목에 있는 독특한 흉터가 흔적도 없이 신비롭게 사라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그 이상한 관찰에 대해 언급하자 아리아는 그런 부상을 입은 적이 전혀 없다고 기억했다. 그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일부 반 친구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쑥덕거리는 것을 엿들었다. 그녀는 기억을 잃기 전에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심각하게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완전히 낙담하고 혼란스러워진 아리아는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용히 생각하기 위해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녀는 사물함 사건 이후로 그녀를 피하고 있던 제이크를 예상치 못하게 만났다. 그들의 어색한 대화에서 그녀는 그가 사실 몇 달 전 이전 사건 동안 그녀의 사물함 문을 부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당시 그에게 꽤 심하게 소리를 질렀고 그 짧은 대면이 그들이 공유한 유일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었다. 한편 학교 행정실은 사라의 어머니의 비싼 목걸이 도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양한 학생들의 소비 계정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그룹이 함께 외출할 때마다 사라가 일관되게 모든 사람의 식사와 엔터테인먼트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때때로 친구 그룹의 다른 구성원에게 관대한 선물을 사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리아는 사라의 관대함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라를 그들의 사교 활동에 초대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수상한 패턴 때문에 일부 눈썰미 좋은 반 친구들은 아리아가 사라에게 돈을 체계적으로 갈취했고 이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편리하게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리지는 학교에 퍼지는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즉시 쑥덕거리는 학생들에게 맞서 친구의 성격을 옹호했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우정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리아의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끔찍한 학생 무리에게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에 대한 생생한 기억인 이상하고 단편적인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아리아가 실제로 보육권 출신의 미나일 수도 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리아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숨길 수 없었다. 최 여사는 왜 딸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자신에게 털어놓지 않았는지 부드럽게 물었다. 아리아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도둑질을 저질렀다면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어머니를 크게 실망시킬 것이라고 진심으로 두려워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안심시키는 말과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위로를 받은 아리아는 자신이 사라를 괴롭히거나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리지는 누군가가 아리아의 책상에 흰 국화를 몰래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는데 이 꽃은 그들의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죽음과 애도를 상징하는 꽃이다. 학교 주변에서 신중하게 조사한 결과 리지는 이 불길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사라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리지와 민수는 사라를 불러내 그녀의 점점 더 이상해지는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대면했다. 리지는 사라에게 왜 아리아의 책상에 장례식 꽃을 놓았는지 직접 물었고 기억 상실 사건 전에 아리아의 개인 사물함에 실제로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라는 두 상황 모두에 연루된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완전한 결백을 주장했다. 아리아의 충성스러운 친구들은 사라에게 그들이 노래방 세션 비용을 강제로 지불하도록 강요했다는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사라는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했고 진정한 우정 없이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서만 사교 행사에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사라는 돈을 조달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서 그들과 어울리고 싶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학교 행정실이 전체 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진정한 친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 사라는 아리아의 친구들에게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때 심각한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아리아는 사라가 방과 후 학교 시간 동안 자신의 사물함 주변을 몰래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과 사라가 산악 소풍 사건 전에 사물함을 어떻게든 바꿨을지도 모른다는 점점 커지는 의혹을 표명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진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아리아가 가진 모든 것, 즉 그녀의 아름다움, 자신감, 타고난 리더십, 그리고 그녀가 키운 진정한 우정에 대해 강렬한 질투심을 느꼈다고 인정했다. 사라는 아리아가 자신과 똑같은 끔찍한 불행과 외로움을 경험하기를 바랐다. 정말 슬프고 압도적인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 아리아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를 찾아가 충격적인 폭로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대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들이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학교 분수대에서 서로에게 장난스럽게 물을 튀기고 있는 동안 아리아는 갑자기 젖은 포장 도로에서 미끄러져 깊은 장식용 수영장으로 직접 넘어졌다. 그녀가 제대로 수영을 할 수 없어 시원한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동안 완전히 잃어버린 기억이 부서진 댐처럼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 수연이 이끄는 집단의 끊임없는 잔인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실제로 이 세상을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보육권 뒤편으로 흐르는 격렬한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보였다. 사실 그녀는 강변 보육권 출신의 괴롭힘을 당한 소녀 미나였고 그녀를 확실한 죽음에서 구해준 사람은 그녀의 쌍둥이 자매 아리아였다. 미나가 지금 살고 있는 편안한 삶은 실제로 진짜 아리아가 사라지면서 남겨둔 삶이었다. 미나가 경험한 모든 것, 즉 사랑하는 어머니, 아름다운 집, 교육 기회는 모두 정당하게 그녀의 자매에게 속한 것이었다. 이 압도적인 되찾은 기억에 충격을 받은 미나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비틀거리며 그 생생한 기억이 실제 경험인지 아니면 외상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리아의 개인 소지품을 필사적으로 뒤졌고 마침내 책상 서랍 뒤쪽에 숨겨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항목을 주에 깊게 읽은 후 미나는 그 기억이 진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특권적인 딸인 아리아가 아니라 고아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소녀 미나였다. 하지만 기억을 잃고 실수로 삶을 바꾸게 된 덕분에 미나는 마침내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삶을 아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녀는 최 여사를 꽉 껴안았고 갑작스러운 강렬한 애정 표현에 여사는 크게 놀랐다. 다음 날 미나는 박 선생님의 개인 사무실에서 그에게 복잡한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과 사라가 산 여행 전에 사물함을 데스티틀로 바꿨지만 그들의 비밀 만남 중에 박 선생님이 갑자기 도착하여 사라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사라는 징계위원회 앞에 서서 어머니의 목걸이 도난 사건에 대한 공식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고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라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자마자 여전히 아리아로 가장한 미나는 실제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괴롭히고 돈을 갈취한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졌다. 한때 체계적인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미나는 사라의 마음속에 매일 가득 차 있는 깊은 두려움과 끔찍한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 폭로는 사라를 놀라게 하고 미나의 예상치 못한 희생에 깊이 감사하게 만들었다. 미나는 심지어 사라에게 치유의 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미나는 사라에게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하늘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미나는 항상 진정한 친구로서 그녀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라의 감정은 이 친절한 말을 읽자마자 완전히 넘쳐 흘렀다. 어쩌면 지금에야 비로소 자신의 관대함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사라는 상황에 지속적인 어색함에 직면하기보다는 조용히 학교를 떠나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반 친구들 모두에게 손으로 그린 그림을 만드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이는 진심 어린 작별 인사와 서로의 공유된 청춘 경험의 일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다.